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숨겨진 아주 조용하고도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눈을 감은 채 평온하게 숨을 멈춘 사람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 무지와 당황이 때때로 깊은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상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리를 잡기 전에 제가 하는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지역과 현재 시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누구와 이 밤을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 은은한 소리를 배경에 두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방에서 평온하게 마치 잠든 듯한 얼굴로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응급의학과 의사임에도 그 순간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아, 나는 조용히 가고 싶구나. 평소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런데 정작 그 순간 119에 전화하면서 제 목소리는 떨렸고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저조차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집에서 임종하신 경우 병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후 응급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가족들을 보면 저와 똑같이 당황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균 6시간이 지연되고 장례 비용은 180만 원 이상 더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올라선 기분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와 밤늦게 통화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라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죠. 글쎄, 그냥 장례식장에 전화하지 않을까?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당연한 듯 행동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부르는지 그는 몰랐던 거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5곳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순간 가족은 정적에 빠졌다고 해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고인의 처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무력감이 고통보다 더했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삶은 어느 시점부터 디지털 흔적으로 변해갑니다. 휴대폰에 남은 메시지, 자동이체되는 공과금,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유서 같은 것들. 그런데 죽음은 그런 기록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떠나는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짐을 남기지만 준비된 죽음은 선물이 된다네. 저는 그 말씀을 그날 밤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차분히 정리된 메모 한 장.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 하나만 있어도 그 마지막 순간은 훨씬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오래 아프셨던 부모님이든 홀로 사시는 외할머니든 혹은 너무 건강해서 생각조차 안 해본 남편이나 아내든 우리는 모두 그들과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모를 뿐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허둥대며 보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도 죄책감 없이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작별 매뉴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수천 명의 임종을 함께한 관찰자로서요. 이 매뉴얼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주치는 모든 가족에게 이 말을 반복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전화하지 마세요. 왜냐고 묻는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망진단서디 없이는 장례 절차가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진단서를 먼저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전화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단순한 순서 하나를 몰라서 가족들은 고인을 모시지도 못한 채 냉기에 노출된 채로 몇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무력감 상상해 보셨나요? 두 번째 실수는 시신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침대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옷이라도 갈아입히자라는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더 민감합니다. 사망의 원인을 자연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 한 가족은 할머니를 소파에서 침대로 옮겼고 그 따뜻한 배려가 결국 장례를 이틀이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왜 현장을 바꿨습니까? 라고 물었고 가족들은 이불도 안 덮어드릴 수 없지 않느냐고 억울해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는 119 신고 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정보는 불필요한 심폐소생술 시도, 응급 출동 장비 낭비, 경찰 출동 등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가족은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신고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사망 판정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죠. 물론 그 의도는 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지워지고 평온한 작별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경찰 조사 중 사망 현장을 변경한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단지 몰라서 혹은 너무 놀라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슬프죠. 우리가 사망을 범죄나 사고처럼 취급받는 현실은 때때로 냉정하지만 그 절차 속에는 고인을 지키기 위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전에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그냥 2시간만 내 옆에 있어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줘. 결국 그날이 오고 아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남편의 손을 쥐고 음악을 틀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119에 신고했고 모든 절차는 차분하게 이루어졌죠. 이 노부부는 작별을 서로에게 선물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Primary Response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본능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반응에 익숙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명백히 사망한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119에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죽음을 구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정작 가장 필요한 감정적 준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멈추는 것입니다. 10초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고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지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농담 하나.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는 의사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다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었겠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랬으면 내가 119에 전화하면서 손이 그렇게 떨리진 않았을 거야. 그 순간이 오면 전문가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황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당황해도 길을 잃지 않아요. 이제 준비된 첫걸음을 함께 디뎌볼까요?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그날 밤 119에 전화를 걸기 직전 휴대폰을 손에 든 채 10초간 머뭇거렸던 순간을, 의사로서 수천 번은 넘게 봤던 그 프로세스를 막상 내 가족에게 적용하려 하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다음 단계는 정말 중요하다. 정확한 순서를 알고만 있어도 당황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되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기입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지켜봤고 자연사로 보입니다. 이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구급대는 이 말에 따라 응급소생 장비를 챙길지 사망 추정 장비를 챙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한 문장으로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 고인의 나이, 기저질환, 마지막 식사 시간 같은 기본 정보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85세 아버지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식사하셨고 오늘 아침 제가 발견했습니다처럼 말이죠. 간단하지만 이 정보는 자연사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시신을 움직이지 말 것. 제가 아버지를 침대에 똑바로 눕히려다 스스로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의사인 제가 그 순간까지도 평온한 자세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본능에 충실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신의 위치, 주변 환경은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불을 덮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단 몇 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사망 추정을 받습니다. 이때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의견을 정해두었다면 아버지께서 무리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대부분의 구급대원은 이를 존중하며 가족이 함께한 평화로운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물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다면 더욱 좋지만 평소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응급실로 이송되어 정식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발급해야 하며 사본이 아닌 원본이 최소 3부 이상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회사 등에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1만엔 3만 원 수준입니다. 바쁜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발급에만 한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평소 진료받던 병원의 연락처나 병력 기록이 있다면 이 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병원 진단서 발급은 특히 지연이 심합니다. 담당 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 당직이가 담당하더라도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족은 일요일 새벽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담당 교수가 오전 9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무려 4시간을 대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차 안에서
식지도 않은 슬픔과 냉기 속에 무력하게 시간을 보냈죠. 5번째, 사망 진단서 원본을 챙겨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을 동시 예약합니다.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은 장례식장 대기만 평균 2에 3일, 화장장 예약은 최대 5일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명절 직전이라면 준비 안 된 가족들은 빈소조차 잡지 못한 채 밤을 새우게 됩니다. 고인의 얼굴을 친척도 보지 못한 채 장례가 끝나는 경우도 꽤 많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사망 직후 장례식장과 화장장에 동시에 연락해야만 시간 효율을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례식장은 최소 2일, 화장장은 3일 예약을 기준으로 조율되어야 하니까요. 이걸 몰라서 서로 맞지 않는 일정을 잡고 결국 장례가 5일장, 7일장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장례 일정이 확정되면 그때 고인을 모십니다. 장례식장이 정해지고 화장장까지 예약되었을 때 비로소 고인을 이송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모시고 갔다가 자리가 없어 돌아온 가족도 있습니다. 이때는 슬픔보다 당혹감이 더 큽니다. 준비가 늦었다는 자책과 책임감, 그리고 고인에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죄송함까지 겹쳐지죠. 이 모든 절차를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밤은 훨씬 평온했을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경찰 조사도 피하고, 사망진단서 발급도 신속하게 마치고, 차분하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몰랐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내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절차를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걱정 마세요. 이어지는 파트에서 저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그 리스트만 있으면 누구나 이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 준비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나는 그 후에도 응급실에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마지막 순간을 차분히 맞이하고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며 존엄한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어떤 가족은 당황 속에 휘둘리며 감정도 절차도 엉망인 채 고인을 떠나보내야 했죠. 그 차이를 결정짓는 건 단 하나, 준비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85세 할아버지가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차분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응급실에 왔습니다. 종이에는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김 교수, 최근 진료일, 지난주 금요일, 장례식장, 55병원 장례식장, 화장장 예약번호, 보험증권번호, 가족 연락망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니 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장례식장과 화장장도 이미 예약되어 있어 고인은 곧장 이송되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3시간, 추가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그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상실의 순간에도 존엄과 평안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새벽 79세 할머니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되물으며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지병이 없었기에 더더욱 충격이 컸죠. 주치의 정보도 없었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검을 권유했고 장례식장에 연락했지만 8군데를 돌고서야 겨우 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장 대기만 3일이었고 결국 3일장이 5일장으로 길어졌습니다. 보험증권도 찾느라 집안을 뒤졌고 할머니 명의의 자동이체 계좌가 뭔지도 몰라 공과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죠.
추가 비용은 280만 원. 절차보다도 가족 간의 감정 충돌이 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두 가족의 차이는 단순히 정보 유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차이, 다시 말해 준비할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이 죄책감을 떠안게 됩니다. 죽음은 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장례 준비는 그저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이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이기도 합니다. 예전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본 문장이 떠오릅니다. 잘 정리된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 바로 그 힘이 준비된 가족과 준비되지 않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죠. 학술적으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에 죽음을 준비한 가족은 평균 장례 비용이 35% 낮았고 가족 간 갈등도 60% 이상 줄어들었으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만족감은 최이 78%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가족은 슬픔을 슬픔대로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절차나 갈등에 정신이 팔려 감정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기묘한 정보도 공유할게요. 최근에는 디지털 장례지도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장례 절차, 보험 처리, 유언 정리 등을 돕는 전문가들인데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안에 최소 한 명의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선물을 가족에게 남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종 전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경험과 가족으로서의 후회를 모두 담아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5분 임종 체크리스트. 준비하는 데는 5분이면 되지만 그 효과는 가족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메모지를 꺼내놓고 함께 적어 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 항목은 의료 연락처입니다.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병원 대표 전화번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두세요. 정기적인 진료가 없었다면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처럼 만성질환 약물 리스트가 함께 있다면 응급실에서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사망진단서가 비교적 신속하게 발급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가족은 10년 전 수술 기록만 가지고 와서 부검까지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 희망사항입니다. 선호하는 장례식장 2곳과 화장장 정보를 미리 조사해 두세요. 주소, 전화번호, 접수 방식까지 포함해서요.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선호하지만 서울 시립 화장장처럼 3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엔 일주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화장 우선인지, 종교의식 포함인지, 장례식장 선호 지역 등 구체적인 선택지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전 연명 의료 이의향서를 통해 평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생전 장기 기증 희망 여부도 이 시점에 가족과 공유하세요. 한 어르신은 내 장기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전에 말했지만 자녀들이 몰라서 기증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지키는 것도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필수 서류의 위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리고 보험증권. 어떤 서랍에 있는지 혹은 어떤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특히 보험 관련 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가족이 모르면 보험금을 청구조차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옷장을 정리하다가 20년 전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견했어요. 보험금이 무려 3천만 원이 나왔고 그 덕분에 장례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죠. 반대로 보험이 있다는 걸 몰라서 보험료만 수년간 납부하고 혜택은 전혀 못 받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사별 연락처가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네 번째는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휴대폰 요금, 인터넷,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등 고정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캡처로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죠.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나서야 휴대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연체료까지 포함해 10만 원 이상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수익자 지정도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생활비 계좌가 동결되어 한 달 넘게 돈을 찾지 못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장고는 충분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계좌가 당연히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망 시엔 모든 게 동결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항목은 비상연락망입니다. 자녀, 형제, 친척, 지인, 소속 종교단체, 이웃, 요양보호사, 간병인 연락처까지 정리해 두세요. 누가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우선순위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은 항공편 예약 문제도 있으니 미리 알려야 합니다. 어느 가족은 큰아들이 지방에 사는 바람에 장례식 날 아침에야 소식을 들었고 왜 미리 말 안 했냐며 가족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정의 골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더군요. 또 한 요양보호사는 담당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에서는 가족 연락망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정보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종이 한 장에 출력해 놓으세요. 꼭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인쇄된 형태로.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켤 시간조차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이 종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아버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가족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몰라서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리스트가 바로 5분 임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이 가져올 평화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신데 굳이 벌써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좀 불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불행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누구나 들어야 하며 어떤 보험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임종 직후에 황금 15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애도 기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대부분의 가족은 본능적으로 휴대폰부터 잡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형제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에 물어보는 동안 고인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몇 분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황금 15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곧바로 뇌도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는 3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 이상까지 미세한 뇌파 활동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손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아직 따뜻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계속 사랑합니다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하느라, 병원에 연락하느라 바빴고 그 손을 끝내 붙잡지 못했거든요. 그때의 공허함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5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고 고생하셨다고, 사랑한다고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회복은 훨씬 빨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애도 작용의 시작점이라 부릅니다. 애도 grieving는 감정의 해소뿐 아니라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정신적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 황금 15분은 그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혼란 속에 잊히거나 건너뛰면 애도는 더디게 굳고 때론 불안이나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작별의 시간을 가졌던 가족의 애도 회복 기간은 평균 3달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의 후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 한번 잡아볼 걸, 그 말을 한 번만이라도 해볼 걸 하는 생각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 몇 분의 침묵과 따뜻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장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불을 새로 덮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자세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의 확인을 받으세요. 가족이 함께 있어도 현장이 변경되면 경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추워 보여서 담요만 살짝 덮었는데 라는 한마디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가족이 상처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난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쁘게 정리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그 질문은 너무도 진심이었고 동시에 너무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마지막 자리를 있는 그대로 지켜주세요. 그것이 진짜 존엄한 죽음입니다. 한 가지 기묘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두면 집안에 촛불을 켜고 음악을 틀며 가족 모두가 돌아가며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른다고 해요. 엄마, 엄마, 엄마. 이 행위는 의학적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기억 속에 살아있음을 가족이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15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연락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속에 수십 년의 사랑과 기억을 담아두세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작별입니다. 아직도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손을 조용히 잡고 따뜻하게 속삭이는 장면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아무 소리도 없지만 가장 강한 울림이 그 속에 있지 않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혼란이 시작되니까요. 사람이 홀로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남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그 순간을 누가 지켜봐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살아있는 가족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경우 마지막이 더 고요하고 더 복잡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자녀들은 타지에 있고 연락도 드문 편이라면 임종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고인을 처음 발견하는 사람은 대개 간병인, 지인 혹은 이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19 신고와 이후 절차를 진행할 책임은 보호자 가족에게 있습니다. 즉, 간병인이 아무리 오래 돌보았다 해도 정식 대응은 가족이 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한 간병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새벽 5시에 발견했는데 가족 연락처를 몰라 무려 1시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당황한 채 멍하니 현장에만 서 있었답니다. 나중에 도착한 가족은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며 간병인을 원망했지만 사실 그건 준비 부족의 결과였습니다. 미리 연락처만 공유되어 있었더라도 모두 훨씬 덜 고통스러웠겠죠. 따라서 요양보호인이나 간병인이 고인을 돌보고 있는 경우 반드시 비상연락망과 책임자 역할을 맡을 가족을 지정해 두세요. 전화번호만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한다는 역할 구분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자 중 한 명에게는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 표시까지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의료진 없이 돌아가신 경우 경찰 조사가 반드시 개입되며 사망진단서도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인근 병원으로 고인을 이송한 후 정식으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최근 진료 기록이 없으면 부검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료기관 기록이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이죠. 어느 가족은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휴가 중이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처 응급실로 이송된 후 6시간이나 기다려야 했고 장례식장 예약도 그 사이 밀려서 빈소조차 당일 확보하지 못했죠. 만약 가족이 미리 의료정보와 요양원 대응 매뉴얼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요즘은 고령자 중에 장기기증 희망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족은 고인이 그런 의사를 밝혔는지조차 모릅니다. 중요한 건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하려면 응급실에서 바로 장기이식센터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판단이 늦으면 기증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한 어르신은 평생을 봉사하며 살다 내 눈이라도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다고 각막 기증을 서약했지만 가족이 그걸 몰랐고 결국 기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서류를 정리하던 중 기증 서약서가 발견되었는데 가족들은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자책을 멈추지 못했죠. 그래서 생전에 기증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가족에게 알리고 그 의사를 문서화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시에도 장기 기증 여부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서가 어떤 생명을 살리고 어떤 가족에게는 소중한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금융계좌의 동결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모든 은행 계좌는 법적으로 정지됩니다. 그 안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은 사람은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활비 통장이 동결되어 딸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딸은 도와드렸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계좌였거나 수익자 지정이 미리 되어 있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단독거주, 장기기증, 금융 문제까지 고령화 사회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입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야
고요하고 존엄한 이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죽음을 기술로 준비하는 법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지나 이 자리에 와보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셨던 그 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지만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경황 없이 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가고 싶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무수히 많은 문서들을 읽고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고 수천 번의 응급실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결과 도달한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진짜 두려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라는 것.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확정적인 일, 죽음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부족은 남은 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슬픔을 남깁니다. 고인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들, 장례식장 예약은 어디로 할지, 연명치료를 계속할지 말지, 장례 방식은 화장인지 매장인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안에 결정되어야 하고, 가족은 그 혼란 속에서 감정을 추스릴 틈조차 없습니다. 한 노신사는 생전에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연명치료도 원치 않고 화장도 싫네. 그냥 조용히 매장해주게. 그리고 내 보험 서류는 서랍 오른쪽, 주민센터 서류는 책상 아래. 그 가족은 장례를 준비하는 내내 한마디 다툼도 없었습니다. 슬펐지만 그 안에는 기묘할 만큼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떠난 뒤에도 가족을 보호해준 셈이었죠.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더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진짜 마지막 선물이죠.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깊이 박혔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가벼운 농담 하나. 제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께 물었다더군요. 아빠는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쎄, 나도 그냥 구글 캘린더에 넣어둘까? 물론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실은 이 대화 하나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주제, 죽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입을 열게 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가족과 함께 5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어색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라는 말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죽음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불길한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둘째, 이 영상을 본 후 꼭 한 명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혹은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준비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보험금이나 명예정리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눈빛 속에, 손을 잡았던 감촉 속에 남아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분명 떠오른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형제일 수도,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오늘 이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준비는 사랑의 가장 실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된 당신은 언젠가 그 사람을 더 잘 떠나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는 짧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 이미지를 잔잔하게 되새기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밤중, 조용한 집안. 누군가가 숨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의 절차를 넘어 사랑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잘 떠나보내야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막연함과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종 직후의 정확한 행동 순서, 황금 15분의 의미, 시신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의 중요성, 보험과 서류 정리, 자동이체 관리, 비상연락망 구축,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준비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단 하나로 묶자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형제이고 배우자이자 친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젠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존엄과 사랑으로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을 끄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끝이 있는 여정이지만 준비된 끝은 가장 아름다운 작별이자 선물이 됩니다.